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서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움직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38살 강진우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의 작업복에서는 항상 퀴퀴한 쓰레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 수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와 수연은 고아원 동기로 만나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우는 수연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명문대 대학원을 마치고 화려한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는 동안 진우는 자신의 꿈을 접고 거리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수연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진우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수연아. 내가 웃으면 난 그걸로 됐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이제 곧 행복해질 거야. 진우는 수연의 그 웃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화려함이 더해갈수록 진우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초라해져 갔습니다. 수연이 일하는 강남의 세련된 갤러리 앞에 진우가 트럭을 세울 때면 수연은 멀리서부터 미간을 찌푸리며 달려나와 그를 다그쳤습니다. 오빠, 내가 여기로 오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 냄새 정말 적응 안 돼. 수연의 말 한마디는 진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허허 웃으며 뒷좌석에 챙겨온 한우 세트와 영양제를 건넸습니다. 그것이 그가 수연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속되던 지독한 기침과 흉통을 단순한 피로로 여겼으나 정밀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폐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된 상태였고 남은 시간은 길어야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병원 문을 나선 진우는 가장 먼저 수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 여린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수연의 오피스텔 앞에서 진우가 목격한 장면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수연은 번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수연이 다니는 갤러리 관장의 아들이자 촉망받는 경영인이었습니다. 진우가 건네준 한우 세트는 분리수거함 옆에 뜯지도 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남자의 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변해 진우를 몰아붙였습니다. 오빠 여긴 왜 왔어? 내 말 안 들려? 이제 우리 그만하자. 오빠랑 있으면 내 미래가 안 보여. 그 퀴퀴한 냄새, 가난한 냄새. 이젠 지긋지긋해. 진우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녀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혹은 자신을 동정하며 억지로 곁에 머물까봐 두려웠습니다. 진우는 피가 섞인 기침을 억지로 삼키며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진심이니? 내가 정말 부끄러워진 거야? 응. 솔직히 말할게.
오빠는 나한테 족쇄였어. 이제 나 좀 놔줘. 이 더러운 트럭도 오빠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수연은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듯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진우는 오래전 인연을 끊었던 한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국내 최대 투자운 용사의 회장이자 진우가 과거 천재 투자자로 불리던 시절 그의 능력을 시기에 내쫓았던 자신의 삼촌이었습니다. 진우는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친구이자 변호사인 명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훈아,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 수연이에겐 절대로 전하지 마라. 대신 내가 아주 먼 곳으로 떠나 아주 잘 살고 있다고만 해줘.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이 계획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진우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지막 배려이자 자신을 배신한 세상에 던지는 고독한 선언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강남의 최고급 빌딩 최상층. 국내 굴지의 투자운 용사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낡은 작업복 차림의 진우였습니다. 비서들이 기겁하며 그를 막아섰지만 진우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쪽 거만한 자세로 시가를 피우던 강 회장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내 놈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 10년 전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텐데. 강 회장은 진우의 친삼촌이자 10년 전 천재 투자자 제2로 불리던 조카 진우에게 천문학적인 횡령의 누명을 씌워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진우는 보육원에 있던 수연의 안전을 위협하는 삼촌의 협박에 못 이겨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업계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췄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진우는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냄새나는 청소부 강진우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우는 쿨럭이는 기침을 참아내며 피가 묻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삼촌, 오랜만입니다. 10년 전 삼촌이 빼돌렸던 페이퍼 컴퍼니의 비자금 장부 내가 다 태워버린 줄 아셨죠? 진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구겨진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 장부의 원본입니다. 제가 청소부로 살면서도 머리까지 쓰레기통에 버린 건 아니거든요. 지난 10년간 삼촌이 돈을 어떻게 불리고 어디로 숨겼는지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저 안에 다 있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현금 100억. 완벽하게 세탁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 친구 명훈이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로 넣으세요. 그러면 이 USB의 암호와 제 머릿속의 기억은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약속하죠. 강 회장은 부들부들 떨었지만 결국 진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부가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테니까요. 진우는 차갑게 돌아서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100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한 변호사 명호는 진우의 진단서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수술하자. 수술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수연이한테도 말해. 그 기집애가 어떻게 널 버려. 명훈아, 울지 마라. 내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석 달이야.
수술대 위에서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아. 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명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신탁을 하나 설정해줘.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은 수연이에겐 무덤까지 비밀로 해다오. 그냥 내가 예전에 숨겨둔 돈을 찾아서 다른 부자 여자를 만나 해외로 떵떵거리며 떠났다고 그렇게 전해줘.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좋아.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그 여린 애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훗날 내가 죄가 되면 수연이가 자주 걷는 갤러리 앞 가로수길에 아무도 모르게 뿌려주라. 진우야. 그리고 이 돈은 수연이가 다니는 갤러리 관장 일가 그들의 목을 조르는 데 쓸 거다. 수연이를 뺏겨서가 아니야. 그놈들이 수연이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내 모든 걸 걸고 수연이가 온전히 홀로 설 수 있게 마지막 판을 짤 거다. 같은 시각 수연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연인인 민석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한 자리였지만 식탁 아래에서 수연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연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던가? 우리 민석이가 흠결 있는 애를 만나는 건 썩 내키지 않지만 뭐 갤러리에서 일은 잘한다니 일단 지켜보죠. 민석의 어머니가 던지는 비수 같은 말들에 수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야만 했습니다. 민석은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수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간 수연의 뇌리에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며 헌신하던 진우의 낡은 트럭과 환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 가난하고 냄새나던 시절로 다신 돌아갈 수 없어. 난 잘 선택한 거야. 수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서늘함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차갑게 버린 그 냄새나는 청소부가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우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앙상한 뼈와 창백한 피부뿐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섭게 빛났습니다. 진우는 병원 침대 대신 명훈의 변호사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비밀 공간에 머물며 여러 대의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연을 빼앗아간 민석 일가의 갤러리와 모기업인 성운그룹의 재무제표가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명훈아, 성운그룹이 무리한 해외 미술품 매입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 확인했지? 내 말대로야. 겉으로는 화려한 갤러리를 운영하며 재벌 행세를 하고 있지만 속은 텅텅 비었어. 당장 이번 달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만 50억이야. 부도 직전이지. 진우는 피가 묻은 입가를 닦아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야. 내가 제이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자격으로 성운그룹에 접근해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미끼를 던지는 거야. 조건은 단 하나, 성운 갤러리의 모든 운영권과 작품 처분 권한을 담보로 잡는 거다. 명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호흡은 거칠었고 진통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버티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불꽃이 수연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자 썩어빠진 자들에 대한 심판임을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성운그룹 회장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려있던 그들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한 제이인베스트먼트의 100억 투자 소식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민석은 의기양양하게 수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수연아, 봤지? 내 능력이 이 정도야. 얼굴 없는 전설의 투자자 제이가 우리 갤러리의 가치를 알아보고 100억을 꽂아주기로 했어. 이번 주말에 제이 인베스트먼트 대리인과 중요한 계약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큐레이터로서 최고급으로 접대 준비해. 알았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우연히 민석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민석의 어머니는 수연을 며느리가 아닌 갤러리의 귀찮은 자비를 처리하고 필요할 때 버릴 쓸만한 장기말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화려한 갤러리의 전시실 한가운데 서서 수연은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신을 위해 따뜻한 캔 커피를 품에 안고 오던 진우의 투박한 미소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이 진우에게 뱉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는 오빠를 그리워할 자격도 없어.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의 벽에 기대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 시각 갤러리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진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수연의 굽은 어깨와 흐느끼는 뒷모습이 진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에 손을 뻗었지만 유리에 닿기 직전 멈칫하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수연아. 오빠가 내가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그놈들의 더러운 손에서 널 완벽하게 꺼내줄게.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창백한 뺨을 적셨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마는 그의 몸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수연을 위한 그의 거대한 시나리오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성운 갤러리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VIP 라운지, 최고급 샴페인과 화려한 다과가 세팅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는 민석과 그의 아버지 성운 그룹 회장, 그리고 파리한 안색으로 서빙을 돕고 있는 수연 앞에는 제이인베스트먼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명훈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훈 대표님, 저희 성운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100억 투자는 대표님께도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민석이 굽신거리며 샴페인 잔을 내밀었지만 명훈은 잔을 받지 않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명훈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 너머로는 병실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는 진우의 희미한 호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명훈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투자 조건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입니다. 성운 그룹의 악성 부채 100억을 전액 상환해주는 대신 성운 갤러리의 지분 100%와 모든 경영권, 그리고 미술품 소유권을 저희 측이 지정하는 새로운 대표에게 양도한다. 이견 없으십니까? 벼랑 끝에 몰려있던 성운 그룹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명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우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 하나를 꺼내 민석의 얼굴 앞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파일 안에는 민석이 갤러리 미술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내역, 가짜 장부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 심지어 100억의 투자금을 받자마자 회사를 고에 부도내고 혼자 해외로 도주하려던 페이퍼 컴퍼니의 항공권 내역까지 낱낱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진우가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수집한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과 국세청 조사관들이 이미 1층 로비에 도착해 있습니다. 투자금 100억은 당신들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갤러리를 완벽하게 인수하기 위한 자금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빈털터리의 전과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사색이 된 민석은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광경에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민석의 더럽고 끔찍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궁지에 몰린 민석이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다 한 겁니다. 수석 큐레이터인 이 여자가 장부를 조작하고 그림을 빼돌렸어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여자를 잡아가세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랑한다던 연인을 방패막이로 던지는 민석의 비열한 모습. 수연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과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삼촌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묵묵히 청소부로 전락했던 진우의 넓은 등이 떠올랐습니다. 냄새난다며 밀어냈던 그 투박한 손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유일한 안식처였음을 수연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명운이 이를 꽉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수연 씨는 이 일과 무관하다는 완벽한 증거 역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연 씨, 당장 저 더러운 손 뿌리치고 나오세요. 수연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민석의 손을 쳐내고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민석의 절망적인 비명과 회장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수연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진우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제 손으로 걷어차 버린 다이아몬드, 강진우. 그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 누워 이어폰으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아, 이제 넌 빚도 족쇄도 없어. 그 더러운 늪에서 빠져나왔으니 이제 넌 날개를 펴고 살기만 하면 돼. 진우의 핏기 없는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기의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진우의 시야는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복수이자 생을 바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운이 경찰과 함께 성운 갤러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뒤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병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요동치던 심장 모니터기는 이미 길고 날카로운 단이름을 내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진우의 얼굴엔 거짓말처럼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길고 고단했던 소풍을 끝내고 마침내 깊은 단잠에 빠진 아이 같았습니다. 명우는 진우의 아직 온기가 남은 손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진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너만 이렇게 아프게 가? 왜 끝까지 너 혼자 다 짊어지고 가? 명운의 오열 속에서 진우의 장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진우의 유언대로 수연에게는 그 어떤 연락도 가지 않았습니다. 명운은 붉어진 눈시울을 억누르며 작고 하얀 유골함에 담긴 친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훗날 제가 되면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아무도 모르게 흩어놓아줘. 진우가 남긴 그 가슴 시린 부탁을 지키기 위해 명우는 지독한 연극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민석 일가가 구속되고 갤러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후 수연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껍데기뿐인 화려함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순수했던 사랑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비 내리는 거리를 헤매다 진우가 살던 달동네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던 낡은 트럭은 온데간데 없었고 방은 이미 차갑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학생, 강씨 총각 찾으러 왔어. 그 총각 며칠 전에 짐 싹 빼서 멀리 떠났어. 어디로 가는지는 말도 안 하고 훌쩍 가버리더라고. 집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수연은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줘. 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이인베스트먼트의 명운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명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진우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책상 너머로 수연을 바라보는 명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죠. 성운 갤러리 인수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강진우 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른 겁니다. 네, 오빠 대리인이라뇨? 그게 무슨... 명우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수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강진우 씨는 당신이 알던 그런 구차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과거 천재 투자자라 불렸고 현재는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자산가죠. 그동안 당신을 시험했던 겁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당신이 자신의 곁에 남을지 말입니다. 수연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돈과 배경을 선택해 민석에게 갔죠. 진우는 그 모습에 완벽하게 오만 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숨겨둔 막대한 자산을 현금화해서 새로운 약혼녀와 함께 며칠 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 없어요. 오빠가 절 시험했다고요?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수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명우는 꽉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감정을 억누르며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성운 갤러리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 그리고 건물 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수취인은 당신, 이수연입니다. 진우가 당신의 지난 7년에 대한 이자료이자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로 남긴 겁니다. 이제 이 갤러리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빚도 족쇄도 없는 완벽한 당신만의 성운이죠. 수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집안이 그토록 지키려 발악했던 100억대의 갤러리가 자신이 냄새난다고
버렸던 진우의 손에서 나와 자신에게 쥐어진 것입니다. 이깟게 다 무슨 소용이야. 오빠 데려와요. 당장 내 앞에 데려와요. 수연은 서류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시험했다는 말도 다른 여자와 떠났다는 말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이 진흙탕 속에서 완벽하게 구원해주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모진 말을 남기고 숨어버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강진우다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별 방식이었습니다. 명우는 오열하는 수연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명우는 벽에 기대어 소리 죽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내 원대로 됐다. 이제 저 아이는 혼자서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다. 이 지독한 놈아. 텅 빈 사무실 안 서류를 부여잡고 오열하는 수연의 귓가에 언젠가 진우가 해맑게 웃으며 해주던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웃으면 난 그걸로 됐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이제 곧 행복해질 거야. 수연은 갤러리 양도 계약서 위로 뚝뚝 눈물을 흘리며 다가갈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린 유일한 사랑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운 갤러리는 예전에 허세 가득했던 사치스러운 공간에서 벗어나 무명 작가들을 후원하고 진정성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따뜻한 문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갤러리를 이끄는 수연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진우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해외 출국 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우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운이 건네주었던 매정한 거짓말조차 이제는 수연에게 남은 유일한 진우의 흔적이자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연은 언젠가 진우가 보란 듯이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와 수연아, 참 잘해왔다라며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갤러리 앞 가로수 길은 따스한 햇살을 받아 연녹색 잎사귀들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직접 빗자루를 들고 나와 갤러리 앞 길목을 정성스레 쓸고 있었습니다. 과거 냄새난다며 진우의 낡은 트럭을 밀어냈던 그 길 위에서 수연은 이제 스스로 땀을 흘리며 진우가 평생 견뎌왔을 노동의 무게와 숭고함을 매일매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운이었습니다. 명운의 시선은 빗자루질을 하는 수연이 아니라 수연의 발길이 닿는 아름드리 가로수 나무들의 밑동을 향해 있었습니다. 명운의 귓가에는 3년 전 차갑게 식어가던 진우가 남겼던 마지막 쇳소리 섞인 당부가 여전히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훗날 내가 제가 되면 수연이가 자주 걷는 갤러리 앞 가로수길에 아무도 모르게 흩어놓아 주라. 명우는 진우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 뒤 아무도 없는 캄캄한 새벽에 홀로 그 길목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하얀 뼈가루를 가로수 밑동의 부드러운 흙 속에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섞어 넣었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멀리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수연의 남은 삶을 죄책감으로 올가맬까봐 철저히 악역을 자처했을 뿐
사실은 수연이 매일 출퇴근하며 걷는 그 길목에 흙이 되고 나무가 되어 영원히 그녀의 발끝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야, 명우는 작게 속삭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녀석의 그 지독하고 미련한 사랑 덕분에 수연이는 이제 제법 단단해졌다. 매일 내 위를 걷고 내가 피워낸 나무십 그늘 아래서 쉬면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때 길을 쓸던 수연이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순간 어디선가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수연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습니다. 가로수 나뭇잎들이 사르르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마치 누군가 포근한 품으로 수연을 살포시 안아주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결에서 낡은 트럭 창문 너머로 환하게 웃어주던 진우의 다정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진우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자신을 버렸는지 영원히 알 수 없다 해도 괜찮았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 진우는 이미 이 따스한 햇살로, 길가의 나무로, 그리고 뺨을 스치는 다정한 바람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눈부신 햇살을 올려다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장 맑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길목마다 보이지 않는 진우의 깊은 사랑이 짙게 배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끝내 숨긴 채 훗날 제가 되어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아무도 모르게 내려앉은 남자.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되어 수연의 굽은 어깨를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